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이나 부담감 같은 것을 가지지 않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하는 맨 마지막 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예쁘게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된 부분의 표는 예쁘게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이런 부분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축물에 관련된 12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인 분들이 대부분 거래하시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제가 유튜브의 발표 자료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는 12가지 사항이 반드시 표시가 돼 주셔야 됩니다. 이 12가지 사항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굉장히 디테일하고 개별적인 부분은 이따가 2부 시간에 Q&A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일단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필수사항 12가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소재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재지는 첫 번째 단독주택, 두 번째 단독주택 제외주택, 세 번째 주택 제외건축물 이라고 세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독주택 제외주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이 부분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에 지번을 포함해서 광고하셔야 됩니다. 지번이 포함되어야 돼요.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내려보면 단독주택은요, 읍면동리가 있어야 되고 지번은 꼭 필요한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음 장에 나올 총층수가 표시돼 줘야 됩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단독주택은 읍면동리가 나와야 되고 지번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고 총층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총층수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단독주택 제외, 즉 공동주택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층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 중, 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총층수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층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해당 층수에 대해서는 저, 중, 고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번이 있어야 되고 동이 있어야 되고 해당 매물의 총층수와 그리고 저중고가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주택 제외 건축물 세 번째입니다. 이때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주택의 경우에는 읍면동리가 있어야 되고요, 층수와 총층수가 표현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 소재지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대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적인데요, 면적은 전용 면적을 표시해 주고 제곱미터 기준으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사용 면적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Q&A 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다뤄볼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격인데요. 가격은요, 매매는 매매 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일 가격. 단 융자금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허위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 위반의 소재가 있으므로 융자금은 표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단일 가격으로 표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또는 보증금과 월차임 또는 보증금과 월 매출액이 얼마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을 표현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중개대상물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고요. 자,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지금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죠.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 형태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나눠서 표시하되 임대차는 전세 월세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총 층수입니다. 자,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이 기준입니다. 자, 입주 가능일입니다. 이것도 참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라고 표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거래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 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아마 대부분의 임대차가 이 케이스에 속하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 가능 월에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입주 가능일에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방수하고 욕실수입니다. 방수하고 욕실수는요,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확인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현황도를 그때그때마다 매번 확인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의한 내용을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 많고 탈도 많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에 대한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승인한 세부 날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행정기관이 승인한 세부 날짜예요. 거기에 따라 법정 용어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제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Q&A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총 가능한 주차 대수를 표시해 주거나 또는 세대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인데요. 이 관리비도 참 얘기가 많이 나와요. Q&A 시간에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 액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같은 형태로 표시해 주시거나 또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라는 형태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관리비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마다 부과가 되는 사용료를 구분하여 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는 실사용에 따라 별도 부과라고 하면 되겠지만 관리비는 반드시 확인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이 나와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을 방향 기준으로 해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거실 기준, 남향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는 총 8가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남서향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8가지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물에 대한 12가지 사항인데요.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 건축물을 광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12가지 항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신다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감 같은 것을 가지지 않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하는 맨 마지막 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예쁘게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된 부분의 표는 예쁘게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이런 부분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건축물이 없이 토지만 존재하는 경우, 중개하는 경우, 이때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5가지 내용이 반드시 표시가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표시, 두 번째가 면적, 세 번째가 가격, 그리고 네 번째가 중개대상물 종류, 5번째가 거래 형태인데요. 자, 일단 소재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선 읍면동 리까지 표시를 하고요. 집원은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적은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이고요.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해 주셔야지 평은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표시해 주셔야 되겠고요.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의 종류가 나와 있으니 이 지목의 종류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형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만을 중개할 때 필요한 5가지 꼭 필요한 사항이었으니까요. 토지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누락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과 공장 광업재단인데요. 임목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임목 내역, 거래 내용이고요. 공장이나 광업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가격, 거래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게 면적에 대한 부분과 임목 내역에 대한 부분만 달라지겠죠? 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간다면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의 항목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거에 관련된 올바른 예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중개사무소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의 기본 정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반드시 표시가 돼 줘야 하고요. 그리고 매물 정보죠. 매물 정보. 건축물의 경우에는 12가지 사항이 필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총층수, 입주 가능일, 방수 욕실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이라는 12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표를 가지고 표시 광고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줄글 형식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길게 일렬로 나열해서 표시해 줄 수도 있겠는데요. 중개사무소의 정보 5가지 사항이 나와 있고요. 매물 정보 12가지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빼놓지 않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진행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바로 전체적인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자, 이 부분은 프린트를 반드시 해놓으시고 그리고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챙겨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죠. 중개사무소 및
개업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 5가지가 존재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관련된 사항이 존재를 해요. 자, 총 5개의 사항, 12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13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물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5가지 사항은 어떠한 표시 광고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빼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임목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장 및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지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임목의 경우 하나가 빠졌군요. 네, 수종, 수량, 수령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주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될 테니까 사실상 이 기준으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12가지 사항, 총 13가지 중에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만드셔서 또는 다운받으셔서 관련된 부분을 책상에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표시 광고를 할 때, 모든 매물 광고를 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있는 유튜브나 그리고 블로그, 자, 다음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광고도 이 부분이 적용이 돼요. 자, 이외에 전단지, 현수막 같은 광고를 진행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광고가 적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을 네이버 부동산이나 한방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표시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서 입력을 잘 하셔서 기재 누락이나 오표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시 광고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시죠? 자,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잘 챙겨보셔야 관련된 부분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5가지 표시 광고에 관련된 Q&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